이 빚 다 알고 있었지. 네가 벌어서 갚으면 되잖아. 이제 너도 다시 일 시작한다면서? 그럼 이제부터 용돈 2배로 줘야 하는 거 아니니? 날카롭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만큼이나 귀에 와서 밝히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였다. 나는 갓 태어난 지 3개월 된 아기를 안고 퉁퉁 부은 손목을 주무르며 그 말을 들었다. 바로 어젯밤이었다. 남편 송태경이 내 눈을 똑바로 보며 선언했다. 이제 당신도 월급 받을 테니 앞으로 생활비는 단일 원도 줄 수 없다고. 그 말이 채 소화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자신의 용돈을 2배로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 차갑게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나는 가족이 아니었다. 그저 이 기생충 같은 모자를 먹여 살리기 위한 숙주일 뿐이었다. 눈물이 멎었다. 대신 차가운 분노가 등골을 타고 올랐다. 그래, 나는 프로젝트 매니저 배윤진이었다. 이제부터 이 결혼 생활이라는 실패한 프로젝트의 리스크 분석을 시작해야 했다. 어젯밤 남편의 선언이 귓가에 다시 울리는 듯했다. 윤진아, 이제 너도 복직하잖아. 돈 버는 사람이 둘인데 내가 굳이 생활비를 낼 필요가 있나? 이제부터 생활비랑 공과금, 아기한테 들어가는 돈 전부 당신이 내. 난 내 돈 내가 알아서 할게. 그는 마치 당연한 권리라도 되는 양 당당하게 말했다. 나는 출산 후유증으로 시큰거리는 손목을 부여잡고 밤새 잠 못 자 퀭한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이게 과연 아기 아빠가 한 가정의 가장이 할 소리인가? 서운함을 넘어선 배신감에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울거나 소리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내 안에 프로젝트 매니저가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 발생 시 감정적 대응은 최악의 솔루션이다. 먼저 상황을 분석하고 변수를 파악하고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남편 송태경. 그는 언제나 지독한 구두쇠였다. 1,000원짜리 할인 쿠폰 하나를 받기 위해 30분을 걸어 마트에 다녀오고 배달 음식 한 번 시키지 않고 늘 집밥만 고집했다. 나는 그 모습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알뜰함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와 생각하니 모든 것이 이상했다. 1,000원, 2,000원에 그렇게 벌벌 떨던 사람이 한 달에 수백만 원이 드는 생활비 전체를 갑자기 끊어버린다? 앞뒤가 맞지 않았다. 마치 회사의 재무제표에서 현금 흐름이 갑자기 끊기고 매출은 그대로인데 비용이 폭증하는 것과 같은 위험 신호였다. 프로젝트 관리 기법에 따르면 이런 설명되지 않는 변수는 가장 먼저 감사에 들어가야 할 대상이다. 그의 알뜰함은 사실 알뜰함이 아니었던 걸까? 어쩌면 내가 모르는 거대한 구멍이 생겨서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해 내 월급이 절실히 필요해진 건 아닐까? 시어머니의 전화는 그 가설에 확신을 더했다. 아들이 생활비를 끊겠다고 선언한 바로 다음 날.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용돈 인상을 요구하다니 이건 명백한 공모였다. 그들은 나를 희생시켜 자신들의 재정적 위기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상처받은 아내가 아니었다. 나는 내 자산과 내 아이의 미래를 지켜야 하는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였다. 남편을 감정적으로 대할 수 없었다. 그는 이제부터 내가 분석하고 대응하고 궁극적으로는 처리해야 할 리스크 요인이자 잠재적, 적대적 인수합병 세력이었다. 그가 출근하기만을 기다렸다. 그의 서재, 그가 성역처럼 여기는 그 공간에 대한 완벽한 감사가 필요했다. 실패한 프로젝트의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 나는 칼을 갈기 시작했다. 남편이 현관문을 나서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나는 아기를 아기 침대에 조심스럽게 눕히고 그의 서재로 향했다. 문을 열자먼지 냄새와
묵은 종이 냄새가 훅 끼쳐왔다. 그는 이 공간을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했다. 마치 중요한 기밀이라도 숨겨놓은 것처럼. 나는 프로젝트 매니저의 눈으로 방을 스캔했다. 책상 위는 의외로 깔끔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인간들은 보이는 곳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진짜를 숨긴다. 나는 책장에 꽂힌 책들을 하나씩 다 꺼내 털어보았다. 전공서적, 자기계발서, 심지어 몇 년은 읽지도 않은 낡은 소설책 사이까지 샅샅이 뒤졌다. 서랍도 마찬가지였다. 맨 윗칸부터 마지막 칸까지 모든 것을 다 꺼내 바닥에 늘어놓고 서랍 밑판까지 뜯어보았다. 하지만 나오는 것이라고는 낡은 영수증 쪼가리와 유통기한이 지난 사탕뿐이었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걸까? 그저 그가 이기적인 구두쇠일 뿐인데 내가 출산 후의 스트레스로 음모론을 만들어내고 있는 건 아닐까? 불안감이 엄습했다. 바로 그때 내 프로젝트 관리 본능이 속삭였다. 물리적 증거가 없다면 디지털 증거를 찾아라. 나는 그의 낡은 데스크톱 컴퓨터 본체 뒤쪽을 살폈다. 그리고 마침내 책상 가장 아래쪽 서랍장 및 거의 보이지 않는 공간에 테이프로 단단히 고정된 납작한 상자를 발견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상자를 뜯자 그 안에는 내 이름으로 개설된 적 없는 은행의 OTP 카드와 정체를 알 수 없는 USB 하나, 그리고 붉은색 글씨로 최종 통보라고 찍힌 우편물 뭉치가 들어있었다.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우편물을 집어들었다. 제2금융권, 제3금융권에서 날아온 빚 독촉장이었다. 금액은 상상을 초월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 전원을 켰다. 그의 비밀번호는 언제나 그랬듯 우리의 결혼 기념일이었다. 나는 USB를 꽂고 OTP를 이용해 그의 계좌에 접속했다. 모니터 화면에 펼쳐진 것은 거대한 금융의 무덤이었다. 수억 원에 달하는 대출금, 마이너스 통장, 카드론까지. 그 모든 돈은 고위험 레버리지 코인 거래와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투기성 주식에 처박혀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자산은 이미 청산되어 마이너스 90%를 기록하고 있었다. 그는 1,000원짜리 쿠폰에 목숨 걸던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내 이름과 우리의 미래를 담보로 수억 원을 도박판에 쏟아부은 미친 도박꾼이었다. 충격으로 숨이 막혀올 때 나는 그의 컴퓨터에 연동된 카카오톡 대화 목록을 발견했다. 시어머니 최명숙과의 대화였다. 아들아, 걱정 마라. 이제 곧 걔가 돈 벌어오잖니. 그걸로 우선 급한 불부터 끄자. 걔한테는 허리띠 좀 졸라매자고 하면 돼. 모니터의 푸른 빛이 내 얼굴을 창백하게 비췄다. 그들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나를 속여내 월급으로 아들의 도박 빚을 갚으려던 것이다. 나는 서재 바닥에 주저앉았다. 모니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빛이 마치 지옥의 불빛처럼 느껴졌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비명이라도 지르며 저 모니터를 박살내고 싶었다. 당장이라도 남편의 멱살을 잡고 이 모든 게 뭐냐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안에 냉철한 프로젝트 매니저가 고개를 들었다. 지금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모든 것을 잃는다. 지금 소란을 피우면 그는 남은 자산을 숨기거나 모든 비지부부 공동의 책임이라고 우길 것이다. 어쩌면 나를 정신 이상자로 몰아 아이의 양육권까지 위협할지도 모른다. 내 아이의 미래를 지켜야 했다. 나는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내 핸드폰을 들어보안 클라우드 폴더를 새로 만들었다. 폴더 이름은 프로젝트 청산. 나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의 모든 대출 내역,
코인 거래소의 처참한 수익률, 시어머니와 나눈 모든 카카오톡 대화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스크린샷을 찍고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날짜와 시간대별로 완벽하게 정리했다. 증거 인멸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모든 데이터를 세 군데의 다른 클라우드에 백업했다. 모든 증거 수집이 끝나자 나는 모든 것을 원래 있던 그대로 되돌려 놓았다. 먼지 하나까지도 원래의 위치에 있도록 신경 썼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서서 표정 연기를 연습했다. 일과 육아에 지친 아무것도 모르는 피곤한 아내의 얼굴. 증오와 경멸을 완벽하게 숨긴 무표정한 가면. 이 지옥 같은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 현상 파악 및 증거 수집은 끝났다.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했다.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 나는 과거 직장 선배이자 업계에서 가장 냉철하고 무자비하기로 소문난 이혼 전문 변호사 오세연 변호사에게 연락하기로 마음먹었다. 만약 당신이 이 순간에 나라면 이 모든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된 바로 그 순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복수를 계획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길을 찾으시겠습니까? 나는 내 선택을 내렸다. 내일부터 나는 세상에서 가장 상냥한 아내의 가면을 쓰고 그의 숨통을 끊어놓을 칼을 갈 것이다. 다음 날 나는 오세연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았. 그녀의 사무실은 강남 테헤란로의 가장 높은 빌딩 중 하나에 있었고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전경처럼 차갑고 냉철한 기운을 풍겼. 오세연 변호사는 과거 우리 회사의 법무팀장이었다. 나는 그녀가 얼마나 철두철미하고 무자비하게 일을 처리하는지 옆에서 지켜봐 왔다. 그녀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데이터와 논리로만 움직이는 사람이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나는 밤새 정리한 증거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남편의 대출 내역, 코인 거래소의 손실 증명서, 시어머니와의 대화 녹취록까지. 오 변호사는 말없이 서류를 넘겨보았다.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동정심도 드러나지 않았다. 오직 날카로운 분석만이 번뜩일 뿐이었다. 한참 후 그녀가 입을 열었다. 배 팀장님, 상황은 아주 좋지 않아요.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법에서는 부부 일방이 진 빚이라도 그것이 공동생활을 위한 비용으로 인정될 경우 다른 배우자에게도 변제 책임이 일부 전가될 수 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 그 인간은 생활비로 썼다고 주장할 겁니다. 하지만 팀장님은 이 돈이 오로지 그의 개인적인 도박과 투기를 위해 사용되었고 팀장님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기만당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싸움은 진실 공방이 아니라 증거 싸움이 될 거예요.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밝혔다. 하지만 동시에 내 머릿속을 명확하게 정리해 주었다. 그럼 제가 뭘 해야 하죠? 오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일단 지금처럼 완벽한 가면을 유지하세요. 이혼 소송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절대 들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추가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시어머니가 돈을 요구하는 대화를 더 녹음하세요. 남편이 자신의 월급을 어디에 쓰는지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정하는 발언을 유도해서 녹취해야 합니다. 이 집이 팀장님 명의라는 건 천만다행이네요. 하지만 방심해선 안 돼요. 이제부터 배 팀장님은 적진 한가운데서 스파이로 사는 겁니다.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모든 행동을 기록하세요. 그녀는 내게 작은 녹음기 몇 개와 증거 수집 체크리스트를 건넸다. 사무실을 나오자 뜨거운 여름 햇살이 눈을 찔렀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최고의 아군과 함께 나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나는 회사로 향했다. 이제 직장인 배윤진과 스파이 배윤진 두 개의 삶을 동시에 살아내야 했다. 복직 후 첫 주는 지옥과도 같았다. 새벽같이 일어나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이유식을 만들어 먹이고 부랴부랴 회사로 출근했다. 회사 화장실 칸에 숨어 유축을 하면서 서러움에 눈물이 핑 돌았다. 밤에는 아기가 2시간마다 깨는 통에 잠이라고는 거의 잘 수 없었다. 육체적 피로보다 더 힘든 것은 정신적 압박이었다. 집에서는 천하의 원수 같은 남편의 비위를 맞추며 증거를 수집해야 했고, 회사에서는 3개월의 공백을 메우고 내 자리를 지켜내야 했. 특히 내 복귀를 가장 반기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 경쟁 부서의 황도일 차장이었다. 그는 내가 출산 휴가를 간 사이 내 프로젝트 몇 개를 가로채 자신의 성과로 포장한 기회주의자였다. 그는 회의 시간마다 나를 겨냥해 비아냥거렸다. 배 팀장님, 오랜만에 일하려니 힘드시죠? 아무래도 엄마 뇌가 돼서 예전처럼 날카롭진 않을 텐데. 중요한 Q3 분기 신제품 론칭 프로젝트는 제가 맡는 게 어떻겠습니까? 팀 전체를 위해서 말이죠. 동정하는 척하며 내 능력을 의심하고 나를 무능한 워킹맘 프레임에 가두려는 속셈이었다. 임원들의 시선이 내게로 쏠렸다. 여기서 밀리면 나는 정말로 한직으로 밀려나거나 남편의 빚을 갚는 기계로 전락할 것이다. 나는 차갑게 웃으며 황 차장이 발표한 리스크 분석 보고서에 허점을 파고들었다. 황 차장님, 보고서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3페이지의 사용자 이탈률 예측 모델은 작년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셨네요. 올해 시장 트렌드와 경쟁사 동향을 반영한 변수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라면 프로젝트 오픈 첫 주에 서버가 터지거나 최악의 경우 목표치의 50%도 달성하지 못할 겁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새로운 데이터 모델과 대안 전략을 제시했다. 회의실의 공기가 바뀌었다. 임원들은 감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고 황 차장의 얼굴은 시뻘게 달아올랐다. 결국 Q3 분기 신제품 론칭 프로젝트의 총괄 PM은 내게로 돌아왔다. 엄청난 업무량이었지만 동시에 엄청난 기회였다. 이 프로젝트만 성공시키면 팀장 승진은 물론 두둑한 성공 보너스로 이혼 후의 삶을 위한 비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 그날 저녁 나는 시어머니의 끝없는 하소연과 돈 요구 전화를 받으며 태연하게 말했다. 어머니, 알겠어요.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그리고 조용히 통화 녹음 버튼을 눌렀다. 회사에서의 협상 기술이 이런 데 쓰일 줄이야. 나는 이제 전장의 한복판에 있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다. 내 외장 하드에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범죄 증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갔다. 시어머니는 네가 돈을 안 주니 우리 아들이 밖에서 빚을 내는 거 아니냐. 네가 번 돈은 다 우리 아들 돈이다. 같은 망언을 녹음 파일에 고스란히 남겨주었. 남편 송태경은 내가 프로젝트 때문에 바쁘고 피곤해 보이자 더욱 의기양양해졌다. 그는 내가 자신의 실체를 전혀 모른다고 확신하는 듯했다. 소파에 드러누워 발가락을 긁으며 오늘 저녁은 뭐야? 고기 반찬 없어? 라며 큰 소리를 쳤다. 나는 역겨움을 참으며 그의 빨래를 하고 그가 먹을 저녁을 차렸다. 이 인간이 내뱉는 숨결마저 나를 오염시키는 것 같았다. 그의 더러운 양말을 집어들 때마다 이 손으로 그의 목을 조르고 싶은 충동을 억눌러야 했다. 내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프로젝트 론칭일은 다가오고 내 신경은 날카로워질 대로 날카로워졌다. 바로 그때 오세연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배 팀장님, 증거는 충분합니다. 이제 그의 월급과 예금에 대한 가압류, 그리고
팀장님 명의의 아파트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드디어 때가 온 것이다. 나는 전화를 끊고 집으로 향했다. 현관문을 열자 소파에 배를 긁으며 누워 텔레비전을 보던 송태경이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이제 왔어? 배고파 죽겠네. 밥 줘. 나는 대답 없이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가장 큰 여행 가방 3개를 꺼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프로젝트의 준비 단계는 끝났다. 실행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었다. 나는 육중한 여행 가방 3개를 거실 한복판으로 끌고 와 쿵 하는 소리가 나도록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텔레비전에 고정되어 있던 송태경의 시선이 그제야 내게로 향했다. 뭐 하는 거야? 당신 미쳤어. 그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여전히 자신이 이 집의 왕이라고 착각하는 목소리였다. 나는 대답 대신 품 안에 숨겨두었던 서류 뭉치를 그의 얼굴에 집어던졌다. 내가 밤새 프린트한 그의 코인 거래소, 청산 내역, 제2금융권 대출 서류, 그리고 붉은 도장이 찍힌 빚 독촉장들이었다. 종이들이 눈처럼 흩날리며 그의 발치에 떨어졌다. 송태경의 얼굴에서 피가 싹 가시는 것이 보였다. 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이게. 어떻게. 그는 무언가 변명을 하려는 듯 입을 달싹거렸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의 2 다리가 후들거리더니 결국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그는 기어와 내 발목을 붙잡았다. 윤진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이야. 다 우리 가족 잘 살아보려고 한 거야.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그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역겨웠다. 나는 내 발목을 잡은 그의 손을 뿌리쳤다. 가족? 내 도박 자금을 대주는 게 가족이야? 갓 낳은 아내 월급을 빼돌려 내 빚 갚을 궁리나 하는 게 가족이냐고. 나는 그의 짐을 가방에 쓸어 담기 시작했다. 그의 옷까지, 그의 낡은 책들, 그의 면도기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이건 내 집이야. 네가 있을 곳은 없어. 그를 현관 밖으로 밀어냈다. 그는 마지막까지 문틈으로 손을 뻗으며 애원했다. 나는 그 손을 매정하게 쳐내고 현관문 디지털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그가 보는 앞에서 바꿔버렸다. 띠리릭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잠겼다. 나는 곧장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귀한 아드님 길바닥에 나은 게 생겼으니 어서 데리러 오세요. 아, 이제부터 용도는 1원도 없을 줄 아세요. 전화를 끊자 세상이 고요해졌다. 드디어 내 집에서 기생충을 박멸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오세연 변호사와 함께 법원으로 향했다. 이혼 소장과 함께 남편의 모든 자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제 법적인 절차는 시작되었다. 내가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시어머니였다. 받지 않자 저주에 가까운 문자 메시지가 쏟아졌다. 이 악독한 년, 감히 내 아들을 길바닥에 내쫓아? 너 내가 가만둘 줄 알아? 내 직장에 찾아가서 다 뒤집어 엎고 내 인생을 갈기갈기 찢어 놓을 거야. 나는 차가운 표정으로 모든 문자 메시지를 캡처했다. 그리고 증거자료 추가라는 이름으로 오세연 변호사에게 즉시 전송했다. 시어머니의 분노는 오히려 나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뿐이었다. 나는 뜨거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Q3 분기 프로젝트 계획서를 검토했다. 어젯밤의 폭풍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다. 바로 그때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스피커폰으로 전환하고 녹음 버튼을 눌렀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절박했다. 윤진아, 통장이 막혔어. 월급이 들어왔는데 단일 원도 뺄 수가 없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나는 지극히 사무적인 톤으로 대답했다. 법원에서 보낸 통지서 못 받았어? 당신 자산은 이제 가압류 상태야. 이혼 소송 끝날 때까지 당신은 단 한 푼도 마음대로 쓸 수 없어. 전화기 너머로 그의 숨막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돈줄이 막히자 그를 옥죄던 사채업자들의 얼굴이 떠올랐을 것이다. 제발 이러지 마. 나 죽어. 정말. 그 돈 없으면 나 죽는다고. 나는 차갑게 말했다. 그건 내 사정이지. 내 아이의 미래를 도박판에 던진 데가 지금부터 뼈저리게 치러.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이제 그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금융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가 어떤 발악을 할지 궁금해졌다. 며칠 뒤 그는 최악의 수를 선택했다. 내가 팀원들과 점심을 먹고 회사 로비로 들어서는 순간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며칠은 씻지도 않은 듯 꼬질꼬질한 행색의 송태경이 그곳에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달려와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로 쏠렸다. 윤진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나 좀 살려줘.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들 셈이야? 그는 눈물을 펑펑 쏟아내며 내 바지가랑이를 붙잡았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이 공개적인 망신주기를 통해 나를 굴복시키려 한 것이다. 내가 사회적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를 받아줄 거라고 계산한 거겠지. 하지만 그는 나를 완전히 잘못 봤다. 나는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로비 전체에 울릴 만큼 크고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자기 아이 분유값까지 빼돌려서 코인 도박에 꼬라박은 인간이 아빠라는 말을 입에 담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순간 로비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사람들의 시선은 동정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경멸로 바뀌어 송태경에게 향했다. 나는 싸늘하게 덧붙였다. 그리고 당신 지금 회사 업무 방해하고 있는 거야.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도 챙기고 싶으면 내 눈앞에서 사라져. 나는 로비 데스크를 향해 턱짓하며 보안팀을 호출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송태경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는 잠시 후 도착한 보안 요원들에게 양팔이 붙들려 질질 끌려 나갔다. 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당당하게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비로소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의 마지막 발악은 그의 완전한 사회적 파멸로 끝났다. 가정법원에서 첫 심리가 열리는 날 나는 완벽하게 다려진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반대편에는 초췌한 몰골의 송태경과 그의 옆에서 나를 잡아먹을 듯 노려보는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다. 송태경 측의 싸구려 변호사는 아파트의 절반을 요구했다. 송태경이 결혼 기간 동안 집안 유지보수에 기여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펼치면서 차례가 되자 오세훈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재판부가 들으라는 듯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금부터 피고 송태경 씨가 원고 배윤진 씨를 어떻게 기만하고 착취했는지 그 증거를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변호사는 내가 수집한 증거들을 대형 스크린에 띄웠. 수억 원의 빚 내역, 마이너스 99%를 기록한 코인 계좌,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어머니가 네 월급으로 우리 아들 빚부터 갚자고 말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이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방청석이 술렁거렸고 재판장의 표정은 굳어졌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고개를 숙였다. 또니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고개를 숙였다. 피고는 원고가 출산 후 몸을 추스르기도 전에 그녀의 월급을 갈취하여
자신의 도박빚을 갚으려 공모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착취입니다. 재판장의 판결은 신속하고 단호했다. 피고의 재산 분할 청구는 기각한다. 아파트는 원고의 특유 재산으로 인정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 양육비 및 위자료를 지급하고 소송이 끝날 때까지 매달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하라. 송태경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나는 법정을 나오며 그들 모자 옆을 스쳐 지나갔다. 시어머니가 내게 악을 썼다. 이 독사 같은 년. 나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며 활짝 웃어주었다. 어머니, 아드님이랑 같이 파산 준비나 잘하세요. 그리고 나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왔다. 법정에서의 승리는 시작에 불과했다. 나는 이혼 소송에서 얻은 에너지를 모두 Q3 분기 프로젝트에 쏟아부었다. 밤낮 없이 일에 매달렸다. 경쟁자 황도일은 내 뒤에서 독한 년, 남편 잡아먹고 일에 미쳤다며 비아냥거렸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결과로 보여주면 그만이었다. 마침내 프로젝트 론칭일,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우리 팀이 개발한 신제품은 출시 첫날부터 기록적인 매출을 기록했고 서버는 내 예측대로 완벽하게 트래픽을 감당해냈다. 임원회의에서 사장님은 내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칭찬했다. 배윤진 팀장의 완벽한 프로젝트 관리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황도일의 얼굴은 똥 씹은 표정이 되었다. 나는 팀장 승진 후보자 명단에 가장 첫 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집으로 돌아오면 친정어머니가 차려주신 따뜻한 저녁과 나를 보며 방긋 웃는 아기가 있었다. 지옥 같던 결혼 생활의 흔적은 깨끗이 지워지고 따뜻하고 안전한 우리만의 보금자리가 만들어졌다. 나는 드디어 평화를 되찾은 것 같았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이제 승진 발표만 나면 나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이겨낸 것이다. 그날 밤 나는 곤히 잠든 아기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행복감에 젖어들었다. 그런데 아기의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체온계는 40도를 가리키고 있었다. 아기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축 늘어졌다. 완벽했던 내 세상에 끔찍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나는 아기를 안고 미친 듯이 응급실로 달렸다. 병원의 하얀 불빛 아래 아기는 작은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가쁘게 숨을 쉬었다. 진단명은 급성 폐렴이었다. 의사는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할 뻔했다고 말했다. 내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쳤다. 곧바로 1인용 입원실에 자리를 잡았다. 며칠 뒤면 팀장 승진을 결정할 최종 면접이 있었다. 하지만 그런 건 이제 아무래도 상관없었. 나는 아기 침대 옆에 놓인 작은 간이의자에 앉아 며칠 밤을 꼬박 세웠다. 삑삑 하는 기계음 소리, 희미한 소독약 냄새, 그리고 내 아이의 고통스러운 숨소리가 온 세상을 채웠다. 죄책감이 나를 집어삼켰다. 내가 일에 미쳐서 내 성공에 눈이 멀어서 아이가 아픈 거야. 내가 나쁜 엄마라서 벌을 받는 거야. 끝없는 자책이 나를 늪처럼 끌어당겼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프로젝트 매니저였다. 병원에서도 노트북을 놓을 수 없었다. 아기가 잠든 틈을 타 밀린 업무를 처리하고 화상회의에 참석했다. 잠도 식사도 잊은 채 나는 나 자신을 극한으로 몰아붙였다. 내 인생에서 가장 약하고 가장 위태로운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간호사가 등기우편이라며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다. 봉투를 뜯는 손이 가늘게 떨렸다. 발신인은 송태경이었다. 봉투 안에는 소송 서류가 들어있었다.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 소송.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소장의 내용은 기가 막혔. 그는
내가 일에 미쳐 아이를 방치했으며 나의 이기적인 욕심과 무관심이 아이를 폐렴에 걸리게 했다고 주장했다. 증거 자료로는 내가 야근하는 날이 찍힌 회사 출입 기록과 어린이집 하원 도우미의 확인서, 심지어 내가 동료들과 웃으며 점심을 먹는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아이가 아픈 이 순간조차 나는 내 커리어만 생각하는 비정한 엄마라는 주장이었다. 숨이 턱 막혔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며 서류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바로 그때 핸드폰이 울렸. 송태경의 문자 메시지였다. 소장 잘 받았어? 지금이라도 위자료랑 양육비 포기하고 나한테 합의금으로 3억 원 주면 이 소송 깨끗하게 취하해 줄게. 아이를 위해서라도 현명하게 생각해.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나를 짓누르던 모든 죄책감과 슬픔이 한순간에 증발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옥의 유황불보다 더 뜨거운 분노가 채웠다. 이 인간은 악마다. 자기 아이가 산소 호흡기를 달고 죽음의 문턱을 오가는 이 순간을 돈을 뜯어낼 기회로 삼는 악마다. 나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는 약한 엄마가 아니었다. 나는 내 아이를 악마의 소나기에서 지켜내야 하는 전사였다. 마침 병실로 들어오시던 친정어머니가 내 굳은 표정을 보셨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니께 핸드폰 문자를 보여드렸다. 모든 상황을 파악한 어머니는 내 어깨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여긴 내가 있을 테니 너는 가서 저것들을 완전히 박살내고 와. 내 방식대로. 나는 곧장 오세연 변호사의 사무실로 향했다. 내 이야기를 들은 오 변호사의 얼굴도 분노로 굳어졌다. 이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네요. 이건 이혼 소송이 아니라 전쟁입니다. 배 팀장님, 이제 방어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저들의 핵무기를 무력화시킬 더 강력한 무기로 반격해야 합니다. 그 무기가 제게 있을까요? 내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렸다. 오 변호사는 나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있어요. 팀장님이 매일 밤 기록했던 바로 그거요. 그 순간 내 머릿속에 섬광이 스쳤다. 내가 출산 직후부터 매일같이 기록했던 육아일지. 아기가 태어난 첫날부터 몇 시 몇 분에 젖을 먹고 몇 그램의 똥을 쌌는지, 체온은 몇 도였는지, 어떤 약을 먹었는지, 하루에 몇 번 웃고 울었는지 모든 것을 데이터로 기록해둔 나의 프로젝트 파일. 나는 집으로 달려가 그 파일을 찾아냈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엑셀 시트와 사진 자료, 그리고 아이의 모든 병원 진료 기록과 소아과 의사의 공식 소견서까지. 나는 그 모든 것을 오세연 변호사에게 넘겼다. 그리고 송태경이 보낸 협박 문자도 함께. 오 변호사는 그 자료들을 보며 감탄했다. 이건 완벽한 데이터예요. 이 기록 앞에서 그 어떤 판사도 팀장님의 모성을 의심할 수 없을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걸로 반격할 겁니다. 아동을 학대한 것은 바로 그들이라고. 우리는 즉시 친권 변경 소송에 대한 반박 자료를 제출하고 송태경을 아동복지법 위반 및 공갈 협박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이제 마지막 결전의 날만 남았다. 마지막 심리가 열리는 날, 법정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송태경은 승리를 확신하는 듯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는 내가 아픈 아이를 두고 소송을 포기할 거라고 믿었던 것이다. 그의 변호사가 내가 아이를 방치했다는 주장을 늘어놓을 때 오세연 변호사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 재판장님, 지금부터 진짜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는 내가 기록한 육아일지가 펼쳐졌다. 시간대별 수유 기록, 분 단위의 체온 변화 그래프, 투약 기록, 그리고 아이의 상태에 대한 나의 상세한 메모까지. 방대한 데이터는 내가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이어서 소아과 의사의 소견서가 공개되었. 화나의 폐렴은 갑작스러운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것으로 보호자의 양육 태만과는 전혀 인과관계가 없음. 마지막으로 송태경이 보낸 3억을 주면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문자 메시지가 대형 스크린에 클로즈업 되었다. 그 순간 재판장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서류를 집어던지듯 책상에 내리치며 소리쳤다. 이건 소송이 아니라 인질극이야. 자기 아이의 목숨을 담보로 돈을 뜯어내려 한 파렴치한 범죄라고. 재판장은 송태경의 친권 변경 청구를 즉시 기각했다. 나아가 그를 아동학대 및 공갈 협박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하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밀린 양육비를 즉시 지급하지 않으면 구속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송태경은 법정 바닥에 그대로 쓰러져 오열했다. 나는 그를 지나쳐 법정을 나왔다. 복도에서 마주친 그가 내게 마지막으로 매달렸다. 내가 잘못했어, 윤진아.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내뱉었다. 아픈 자식을 팔아먹는 악마에게는 자비란 없어. 나는 그들을 먼지처럼 남겨두고 햇살 속으로 걸어 나왔다. 기적처럼 아기는 완전히 회복하여 내 품에 안겨 퇴원했다. 병원을 나서는 날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다. 회사로 돌아가자 최종 승진 결과가 사내 인트라넷에 공지되어 있었다. 신임 팀장 배윤진. 사무실에 들어서자 동료들이 모두 일어나 내게 박수를 쳐주었다. 나를 비웃던 황도일은 가장 구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얼마 후 소문이 들려왔다. 송태경은 사채업자들에게 쫓겨 야반도주했고 시어머니 최명숙은 집이 경매로 넘어가 식당에서 허드레시를 하며 근근히 살아간다는 이야기였다. 나는 새로 분양받은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로 이사했다.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거실 소파에 앉아 건강하게 잠든 아이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나는 모든 것을 잃을 뻔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지켜냈다. 아니,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닌 오롯이 나 자신, 배윤진으로. 그리고 내 아이의 강인한 엄마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배윤진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희생적인 아내에서 자신의 삶과 아이를 지키기 위한 냉철한 전사로 변해가는 그녀의 여정.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그녀의 선택과 행동이 결국 그녀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깊은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더 많은 용기와 힘을 주는 이야기들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